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보완 과제 그리고 추가 대응 방안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보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라는 표현 자체로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정부가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판단을 내렸을지 일단 추이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경제에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거 못지않게 큰 충격이 이걸 줄 수 있는 게 이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약 1,800조 원을 넘어섰고요. 음, 그게 우리나라 GDP랑 일단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1년 버는 연봉만큼 개개인별로 부채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7년 이후에 가계부채가 좀 안정화되는 추세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대응하는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면서 대출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가계대출이 늘었고, 정부가 굉장히 노력은 사실 했지만 올해 2분기 보면은 작년 대비 한 12% 증가를 해서 작년 2분기에 1,600조 원대였던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원대로 굉장히 역사상 거의 가장 빨리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일단 부채의 이 금액 자체가 일단 크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개개인이 1년 동안 번 돈만큼, 연봉만큼 부채가 있다라는 이 문장만 봐도 지금 부채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걸 저희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거였고, 이 대책 마련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동시에 세웠죠.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신용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DSR 확대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런 대응 방안들 효과는 어느 정도나 발휘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난 정부가 이제 작년 2020년 11월과 올해 4월에 가계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이미 했는데요. 네. 별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책 변화는 한국은행이 이제 8월에 기준금리를 0.25% 상승을 시켰는데, 그것도 한국은행 발표를 그대로 따르면 금융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금융 불안정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가계대출의 상승인데요. 네.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은 사실 다 썼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당초 정부가 예상한 거랑 달리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고, 부동산 네. 가격도 폭등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한테 대출을 계속 막을 수도 없고 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증을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번에 새로 더 강화된 가계대출 정책을 펴면은 이번에는 약간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4월에 내놓은 거에 비해서는 이번 방안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부가 평가를 하기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이나 개별주담대 같은 거는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세가 회복이 됐고, 주거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정부 발표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난 두 번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실패에 대한 사실 성공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일단 핑계가 아니고 실제 현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거나, 그리고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에 관련된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 발표대로 전체적인 신용 대출이 계속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가계 대출을 견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나온 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추가 강화 방안, 이 추가 대응 방안의 주요 골자는 어떤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계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카드 대출도 이제 대출 규제에 같이 포함시키고 더 광범위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간표대로 시행하기로 했던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더 빨리 앞당겨서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2021년 1월부터 2억 원 이상, 네. 내년 7월부터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개인 돈을 빌리는 개인별 소위 DSR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의 규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2023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거의 네. 1년을 더 땡겨서 시행하는 그런 시간표가 변경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차주 단위 DSR 조기 시행 및 산정 만기 현실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사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네. 좀 저희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집을 사려고 돈을 빌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기존하고 이제 앞으로 시행되는 이 대책이 이렇게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 새로 적용이 되는 이 차주 단위 DSR을 라는 이것이 기존에 대출이 있던 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새로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랑 기존 대출을 더해서 좀 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적용이 되는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차주 단위라는 게 말의 뜻풀이를 해보면은 돈 빌리는 사람 개인별 DSR 이 최대 신용 빌리는 돈의 총량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위 DSR 40% 규제가 내년 3월에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연소득 연봉의 40% 이상을 원리금 그러니까 이자랑 원금을 갚는데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네. 규제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40%인데요. 앞으로 제2금융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카드 대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60%까지 DSR 적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40%의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존에 대출 받은 분들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새로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 확립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환 능력을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무주택자 같은 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집을 너무 사고 싶어서 대출을 받을 실수요자분들은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무주택자분들과 이 젊은 세대분들에게 민감한 문제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이런 주택 실수요자, 그러니까 전세 실수요자나 주택 구입 실수요자들에 대한 예외를 두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출이 적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세금과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새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전과 같이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하신 분들은 LTV나 DTI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그게 통으로 더 확대돼서 이번에 DSR이라는 연봉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의 비율을 따져서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게
결국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그 대출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수요자 대출 쪽은 뭐 예외로 두겠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연봉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범위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내용인가? 뭐 이런 의구심도 약간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2금융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이런 풍선 효과도 좀 차단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마저도 못 가는 취약계층들이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2금융권을 못 가면 혹시 더 불법 사금융 쪽으로 넘어가는 건 아닐까. 이 부분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이게 참 상당히 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막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은행권에서 대출을 하면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3%대 대출 이자를 내게 되지만 제2금융권 뭐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으로 가면 뭐 10%, 15% 이상 이자를 내야 되고 또 사금융은 더 높은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전체 노동자의 한 4분의 1 되는 우리나라 특수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접어야 되는지 계속해야 되는지 굉장한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그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 사금융으로 불법 금융 쪽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정부가 어떤 특정한 그 정책을 써서 이 부분을 막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대책 가운데 저희가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가계부채의 어떤 질적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할 상환 대출을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야기한 예시로는 우리나라가 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 분할 상환 구조 비중이 좀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나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 말이 맞습니다. 그 분할 상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이제 이자와 같이 원금도 같이 분할해서 갚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아는 선진국에서는 이 분할 상환 대출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분할 상환 비중이 이제 상품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한 70%대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이 분할 상환 비율이 한 12%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상품별로 이제 분할 상환 비율이 다른데 우리랑 비교 가능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국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까 70%라고 말씀은 그 분할 상환 비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의 이 모임인 OECD는 약 90% 이상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대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해야 되는 게 옳은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옳은 방향으로는 보이지만 지금 글쎄요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 사실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만 쉽게 생각해봐도 이자만 내면 되지라는 생각들이 워낙 팽배해져 있어서 과연 이 원리금 상환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걸 실수요자들이 당장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지 않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대출을 덜 하라라는 강력한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가계부채라는 건 반드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뭐 정부가 일단 목표로 내세운 게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두 가지를 같이 해내겠다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끝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이제 옳은 정책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위험을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인 가계부채 위험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방향이고요. 이미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실수요자랑 자영업자들에까지 대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현실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은행 직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정부가 이런 규제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얘기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게 가계 대출을 줄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집이 없는 분들의 집 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가계 대출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였습니다.